사이클링 사고들입니다. 장벽이 폭발하고 몸이 날아가며 다리가 찢어지는 그런 사고들 말입니다. 단순히 경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수 생활 자체를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순간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고가 바로 2019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벌어진 바우트 반 아르트의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개인 시간전 자세로 완벽하게 고정된 채 노련한 베테랑의 제어력과 임무를 수행하는 남자의 원초적인 파워로 코스를 가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장벽으로 둘러싸인 날카로운 우회전을 돌아 나오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반 아르테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시속 55km가 넘는 속도로 금속 울타리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장벽은 그의 아래에서 그냥 폭발해버렸고 그의 오른쪽 다리가 전체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벅지를 관통하는 깔끔한 절개상이었습니다. 선동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피투성이인 상처였죠. 그것은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단 수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투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의 스프링 클래식들도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바우트는 바우트답게 더 강하고 더 영리하고 더욱 완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고는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만들어냈죠. 게런트 토마스는 2015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부드러운 착지를 할 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잔혹한 알파인 등반 후 앞서서 돌진하고 있었죠. 개브로의 내리막이 막 시작되었는데 빠르고 기술적이며 막힌 코너들과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는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워런 바기일이 자신의 라인을 잘못 판단해서 넓게 빠졌습니다. 어깨 한번 부딪히자 토마스는 길에서 날아가 머리부터 콘크리트 기둥에 박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본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나빠 보였습니다. 정말로 나빴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스테이지를 완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가벼운 뇌진탕을 당했고 어깨 근육이 찢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부분의 라이더들이라면 즉시 기권했을 것입니다. 지는 달랐죠. 골반이 골절된 채로 투르 드 프랑스의 절반을 달린 남자는 말이에요. 스테이지 후 기분이 어떤지 묻자 그의 대답은 전형적인 토마스였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곧 의사가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볼 것 같은데 기억할 수 있나요? 크리스 프룸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히 충격 때문에 강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회복력 때문이었죠. 그것은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위해 다시 돌려봐야 하는 그런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는 물리학을 무시했던 것이죠. 필립 질베르는 그냥 물리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3년 후 필립은 1995년 파비오 카사텔리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저주받은 구간인 콜 다스팽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질베르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달리고 있었고 페달 위에서 춤을 추며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코너들을 가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계산, 너무 넓은 라인, 그의 타이어가 살짝 미끄러졌고 갑자기 질베르는 길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돌담을 넘어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완전한 비행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끊어집니다. 오맙소사, 그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장면처럼 질베르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무릎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60km를 더 달렸습니다. 축구의 연극은 잊어버리세요. 이 사람들은 아픔을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뚫고 경기를 합니다. 그의 투르는 끝났지만 질베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는 그의 경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설의 일부가 되었죠. 질베르의 사고는 너무 세게 밀어붙인 대가였습니다. 다음 사고를 일으킨 것은 출발 리스트에 없었고 분명히 도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니 후갈란드는 모든 브레이크어웨이 라이더의 꿈을 살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가 흘러가고 있었고 리듬이 설정되어 5명의 라이더가 잘 협력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전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후안 안토니오 플래처를 쳤습니다. 아무데서도 나타나지 않은 프랑스 텔레비전의 차량이 나무를 피하기 위해 도로로 급회전했습니다. 그것이 후안 안토니오 플래처를 쳤고 그는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플래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차가 후갈란드를 풀스피드로 도로에서 날려보냈는데 곧바로 철조망 울타리로 박혔습니다. 네, 실제 철조망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울타리에 얽혔고 반바지는 조각조각 찢어졌으며 피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는 33바늘을 꿰매야 했는데 대부분이 다리와 등이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조니는 스스로를 빼냈고 어떻게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스테이지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완주한 것이 아니라 결승선까지 싸웠습니다. 다리로 피가 흘러내리고 안장에 앉기조차 힘든 상태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그날 그가 무언가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이클링이 정말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고통, 투지, 그리고 자부심이었죠. 그는 분명히 컨베터비티 프라이즈를 받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다음 사고는 팬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때문이죠. 줄리안 알라필리페는 날아가고 있었고 바우트 반 아르트와 마티유 반데르푸엘과 함께 브레이크어웨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35km를 조금 넘게 남겨두고 그들은 플랜더스의 심장부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 필립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줄리안 알라필리페가 데크에 있고 그의 자전거는 보이지 않으며 아스팔트 위에 누워있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투르 오브 플랜더스에서 탈락했습니다. 알라필리페는 반데르푸엘의 바퀴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라디오를 조정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기용 오토바이가 도로 옆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풀스피드로 모터 뒤쪽에 박혔고 핸들바를 넘어 곧바로 뒤집어졌으며 심하게 데크를 쳤습니다. 그는 땅에 누워서 몸을 웅크리고 어깨를 움켜잡으며 명백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료 보고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목 골절. 시즌 종료하지만 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무작위성이었습니다. 레인보우 스트라이프를 입은 월드클래스 라이더가 다른 라이더에 의해서도 라인의 실수에 의해서도 아닌 정지한 오토바이에 의해 쓰러진 것이었죠. 플랜더스는 사람 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 대 모터였던 것이죠. 팬들, 프로들, 해설자들 모두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질문을 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는 거죠? 왜 경기 차량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가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줄리안처럼 정점에 있는 라이더가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는 일로 경기를 망칠 때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줄리안이 그 모터를 칠 때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트가 내리막에서 직면한 것은 다음 레벨의 공포였습니다. 좋아요. 몬두샷.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조차 몇 퍼센트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리막들 중 하나였죠. 리치가 집중해서 화살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젖어 있고 까다로우며 그들이 여기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봅시다. 엄청나게 큽니다. 오프로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다운 마틴을 쳤습니다. 리치가 뜨겁게 들어왔는데 너무 곱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로를 벗어나 잔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벽돌 자루처럼 아스팔트를 쳤습니다. 곧바로 도로를 미끄러져 지나가더니 쾅. 리치가 그냥 거기 누워 있습니다. 쇄골, 엉덩이, 아마도 더 나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둘 다였습니다. 골반 골절, 쇄골 파열, 투루 종료, 꿈이 5초 안에 끝났습니다. 이 사고에서 가장 힘든 것은 충격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그는 바로 거기 있었고 정점에 있었으며 진짜 시상대 가능성처럼 보였는데 쾅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너무 넓은 라인 하나만 있으면 단순히 당신의 경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즌이 끝나는 것입니다. 잔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정상에 다시 쌓아 올라갈 수는 있고 부러진 모든 조각을 고칠 수는 있지만 어떤 도로들은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고들은 상처보다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램코 에벤애플 2020년 투르 오브 롬바르디. 그것은 좁고 위험한 쿨마티 스마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램코가 바로 거기 있었고 침착하고 날카로우며 내리막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도로가 그 아래로 떨어져 나갔고 매 턴마다 더 꽉 조였습니다. 라인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오래된 돌담들. 그것은 당신이 존경하거나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내리막입니다. 그룹은 얇게 늘어져 있었고 모든 라이더가 그들에게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처럼 초를 쫓고 있었습니다. 빨라 보였지만 어쨌든 1초 동안은 그냥 함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 이런. 그의 앞바퀴가 벽에 걸리고 역겨운 순간에 그가 사라졌습니다. 반응할 시간도 없었고 브레이크를 걸 기회도 없었습니다. 라이더들이 계속 날아가며 지나가는데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게든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잔혹했습니다. 골반 골절, 폐 타박상, 무적처럼 보였던 시즌이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로 짓눌려졌습니다. 램코는 몇 달을 재건하고 재학습하고 재설정하는 데 보낼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돌아왔지만 그런 순간들은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다르게 경기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결코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에벤애플의 사고가 스포츠의 위험에 대한 가혹한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면 카시디의 이야기는 그런 위험들이 어떻게 규칙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드레 카시디는 상티앙 외곽의 빠른 평지 구간에서 앞쪽 근처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펠로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라이더들은 마지막 킬로미터들로 향하면서 공간을 놓고 싸웠습니다. 모두가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 장면에서 위험을 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도 없고
내리막도 없고 그냥 넓은 도로와 횡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쁘게 만든 것이었죠. 안전해 보였고 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라이더와 바퀴가 닿아서 심하게 넘어졌고 머리를 직접 포장도로에 박았습니다. 장벽도 없고 벽도 없고 보호도 없고 헬멧도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카시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29세였습니다. 아버지이자 팀메이트이자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수년 동안 헬멧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는 더 이상 논쟁이 없었습니다. 몇 주 내에 UCI는 의무 헬멧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일부 라이더들은 저항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경기의 느낌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프로 펠로톤의 모든 헬멧은 이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시디는 그랜드 투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슈퍼스타가 아니었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조용한 가슴 아픔에서 순수한 혼돈까지 스포츠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파비오 야콥센 2020년 투르 오브 폴란드. 야콥센은 어떤 톱 스프린터든 그러듯이 자신의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작동시키며 결승선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딜란 그로네어간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데서도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그로네어간이 자신의 라인에서 이탈했습니다. 한 번의 팔꿈치, 한 번의 격렬한 밀어내기, 그리고 야콥센이 곧바로 장벽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몸이 그것을 넘어서 경기 관계자에게로 날아갔고 결승선은 순수한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콥센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다발성 골절, 심한 출혈, 부러진 뼈들, 손상된 성대. 그는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무도 더 이상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확률에 맞서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그는 펠로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2022년까지 그는 투르 드 프랑스에서 스테이지 승리를 위해 스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컴백은 e스포츠가 요구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투지, 마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고통. 야콥센의 사고는 UCI가 행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장벽이 재설계되었고 스프린트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라이더들은 마침내 향해 경기할 수 있는 더 안전한 피니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다시 쓰는 사고들이 있고 단순히 통제와 혼돈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켜주는 다른 사고들이 있습니다. 알레시오 마르티넬리 2025년 지로 데이탈리아. 젖은 도로들, 신경질적인 펠로톤, 위험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모든 내리막들. 젊고 공격적이고 굶주린 알레시오 마르티넬리가 앞에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룹이 산발렌티노 근처의 마지막 내리막으로 급강하하면서 하얀 라인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카메라가 그것을 잡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똑바로 잡았습니다. 움직임과 바퀴들이 살짝 넓게 미끄러지는 흐릿한 모습. 오, 그리고 장벽들도 봐야겠어요. 아마도 바로 도로 밖으로 나간 것 같네요. 정말 심하게 그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한순간에 그가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사라졌습니다. 가드레일 아래로 15m의 무서운 추락이었습니다. 응급구조팀이 비탈길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마르티넬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서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턱의 외상, 오른쪽에 깊은 타박상, 골절은 없고 척추 손상도 없었습니다. 마르티넬리의 사고는 단순히 그를 흔든 것이 아니라 펠로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스포츠가 운이 닿기 전에 단순히 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이것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환점들이었고 사이클링을 가장 날것의 형태로 벗겨낸 순간들이었습니다. 고통, 위험, 희생. 어떤 라이더들은 걸어서 떠났고 다른 라이더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강렬했다고 생각한다면 결승선이 아니라 비극으로 사이클링을 영원히 바꾼 경기를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 사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이클링은 아름다운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스포츠라는 것이죠. 시속 80km로 달리는 선수들, 좁은 도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상황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끔찍한 사고들을 당한 선수들 대부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우트 반 아르트는 다리가 찢어진 후 더 강해져서 돌아왔고 렘코 에베네프는 골반 골절 후에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복귀했습니다. 파비오 야콥센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 후에도 다시 우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클리스트들의 정신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 정신적 한계, 그리고 때로는 생과 사의 경계까지도 말이죠. 물론 이런 사고들은 규칙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 더 안전한 장벽 설치, 스프린트 규정 강화, 그리고 경기 차량들의 위치 제한 등. 안드레 카시디의 죽음 이후 헬멧이 의무가 되었고 파비오 야콥센의 사고 이후 마무리 구간의 안전 장치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사이클링의 본질이기도 할 것입니다. 완전히 안전한 스포츠라면 아마도 이렇게 매혹적이지 않을 테니까요. 선수들의 목숨을 걸고 1초, 1cm를 다투는 그 절박함이 바로 우리가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이죠. 매년 투르 드 프랑스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승부와 함께 이런 순간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클링입니다. 아름답고 잔혹하며 영광스럽고 위험한 스포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의 용기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 정신의 극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부러져도 다시 시작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정신력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광기를 견뎌냈다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이클링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무대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최악의 사이클링 사고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